이게 이제 미국에 대한 평가고요. 오늘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메인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기시다노믹스잖아요.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요. 최근에 일본 경제에 대한 얘기,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뉴스 공장에서도 이제 그러니까는 저기 저 공장장이 일본인 요새 잘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내일 아침에 또 연합뉴스에 저기 저 아침 일찍이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일본 경제를 또 이제 평가할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일본 경제가 진짜 살아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좀 이제 그러니까는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기시다노믹스가 아베노믹스에 대안이 되고 있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잡아본 겁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아베가 집권한 게 2013년도부터거든요. 2013년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터지고 나가지고 일본 경제도 큰 타격을 보고 나서 미국의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집권 여당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에 2012년도에 총선에서 참패를 해가지고 2012년 12월 달이죠. 참패를 해가지고 아베의 재집권을 이제 그러니까 열게 되지요. 박근혜하고 아베가 똑같은 시점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시점에. 박근혜도 그러니까 2012년 12월 달에 선거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22년 지난해까지 일본의 그러니까는 소위 GDP,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GDP 추이를 보게 되면요. 추이들을 보게 되면은 돈을 2012년부터 2022년까지요. 일본 은행이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 얼마냐면 574조 엔입니다. 574조 엔이요. 그러니까 아베가 집권하기 전에 일본에 그러니까는 이 은행이 찍어낸 돈이 160조 엔이 채 안 됐었어요. 160조 엔이 채 안 됐는데 그 이후에 10년 동안에 574조 엔을 더 찍어낸 거예요. 아베가 집권한 이후에. 574조 엔. 엄청나게 찍어낸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160조 엔도 안 됐었어. 전체 일본 은행이 그동안에 찍어낸 돈이. 근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2013년도부터 574조 엔을 더 찍어냈다고요. 찍어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명목 GDP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로 만들어낸 명목 GDP가 63조 엔뿐이 안 돼요. 한 10%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11%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실패죠. 이걸 가지고 초기에는 그러니까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돈을 찍어가지고 574조 엔을 그냥 일본 국민한테 다 나눠줘 보세요. 나눠주게 되게 되면 574조 엔만큼 소득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런데 63조 엔뿐이 안 증가시켰다니까요. 63조 엔뿐이. 이게 무슨 성공이에요. 거기다가 2017년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해. 팬데믹 이전까지도 줄어들기 시작해요. GDP가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빨간색 선으로 화살표로 딱 돼 있잖아요. 이때도 183조 엔을 찍어댔었던 기간이에요. 돈을요. 찍어댔던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은 2022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뭐냐면은 2017년 수준을 넘어서지요. 넘어서는데 이 넘어서게 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뭐냐면요. 지난해 죠. 인플레율입니다. 인플레율. 물가가 상승하니까는 쌀 한 가마에 20만 원 하던 것이 만약에 30만 원 됐다 하게 되면은 GDP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쌀 한 가마잖아요. 생산량은요. 예? 그런 식으로 인플레율이 작년에 그러니까 일본도 크게 올랐잖아요. 예?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이런 일본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효과인 겁니다. 이거는요. 인플레이션 효과예요. 올해 1분기도 그러니까 또 올라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인플레이션 효과죠.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효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가 2022년 이후에 그냥 급등을 한 게 오른쪽에 보이잖아요. 일본의 소비자 물가요. 그 다음에 기시다가 언제 집권을 했습니까요? 2021년 10월 달에부터 이제 집권했습니다. 2021년 10월 달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여름에 아베가 2021년에 이제 그러니까 2021년 10월 달 여름에 그러니까 이제 총을 적용하면서 목숨을 잃게 되죠. 잃게 돼 오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중간에 누굽니까? 중간에 이제 이름도 생각 안 나네요. 이따가 이제 기시다가 그러니까 그 기시다 내각으로 바뀌잖아요. 실질 GDP를 보게 되면은
2018년 수준이 2018년이 가장 정점이었었습니다. 실질 GDP가요. 물가를 고려한 GDP가요. 그게 작년도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회복이 안 됐어요. 2018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됐어요. 물가를 고려한 GDP에 있어서요. 이 파란색 막대기가 바로 실질 GDP거든요. 물가를 고려한. 그렇죠? 회복이 안 됐어요. 2021년 1분기 거는 연으로 환산한 저거입니다. 549조 엔이잖아요. 근데 2018년도에 555조 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올라는 가고 있죠. 올라는 가고 있는데 여전히 2018년도보다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환율 효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요. 기시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우리가 보려면 작년도 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작년도요. 작년도를 봐야 되는데 작년도하고 이제 올 1분기죠. 기시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하고 연결시키려면요. 성장률이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소위 말해서 아베노믹스가 작동했던 이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0.5%였습니다. 그런데 22년에 1.0%니까는 작년에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낮아지긴 한 거예요. 이게 엔화 기준입니다. 엔화 기준 물론. 그리고 올해 1분기에 0.4%. 이게 1분기니까는 4분기를 하게 되면은 한 1.6% 정도는 최소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아베노믹스 10년보다는 그러니까 낮아지고 있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기여한 측면이 뭐냐 보게 되면요. 뭐로 보입니까? 수치로 보게 되면요. 가계 소비 지출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가계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 0.1%였는데 연평균 2013년부터 22년 사이에요. 돈을 그렇게 풀었어도 가계 소비가 안 살아났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2.1%나 가계 소비 지출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0.6%. 이것도 4배를 하게 되면 2.4% 이상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1년치로 간다면요. 설비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정부 지출은 그러니까는 작년에는 그냥 평균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줄어들고 있다. 가계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조금 살아나다 보니까는 정부가 그래도 되고요. 수출이 작년에 좀 증가했다가 물론 수입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수출이 좀 감소세로 이제 바뀐 거. 그래서 수출과 수입은 큰 변화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거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계 소비 지출이 증가했어요. 가계 소비 지출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계 소비 지출을 보게 되면은 아베가 집권하기 전인 2012년에 289조 엔이었었습니다. 289조 엔이요. 근데 2018년에 가장 정점을 찍었던 때가 296조 엔. 296조 엔이니까 얼마 정도 간 겁니까? 한 7조 엔 정도 증가한 거예요. 예? 한 6년 사이에. 근데 2022년, 지난해 얼마냐? 285.7조 엔이니까 한 10조 엔 정도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소비 지출이 그동안 쭉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좀 올라가긴 했어도 여전히 2018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됐다. 한 10조 엔 정도 부족하다, 여전히. 차이가 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계소비가 작년에 그러니까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1등 공신이었는데 여전히 뭐냐면 2018년 수준에 미달한다. 10조 엔 정도.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실질 GDP가 증가한 건 환율 효과입니다. 환율 효과요. 이게 엔달러 환율이에요. 엔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은 2012년 민주당 정권 마지막 때 6조 한 3천억 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1달러당 한 70엔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거죠. 민주당 정권에서 그냥 쫙 올라갔었어요. 예? 5조 달러대 진입했던 것이 6조 달러까지 돌파했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작년에 얼마까지 줄어들었냐? 5조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5조 달러가 무너졌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실질 GDP가 조금 회복이 됐어. 근데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는 더 크게 붕괴돼 버렸어. 그럼 어느 것을 여러분들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예? 실질 GDP는 좀 올라갔어. 근데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는 팍 떨어졌어. 이건 양면적인 감정을 다 갖게 되죠. 예?
그냥 좋아할 실질 GDP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로는 소득이 올라갔어. 근데 해외에서 그걸로 쓸 수 있는 이 그 경제력으로는 줄어들었어. 확 줄어들었어. 이건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기시다 경제 성적은 아직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할 만한 성적이 나온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그 기시다 때 민주당 때 보게 되면은 80엔 밑으로까지 내려갔었잖아요. 내려갔던 거를 쫙 끌어올렸었죠. 예? 구로다가 일본은행 총재를 맡으면서 쫙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125엔 근처까지 갔었죠. 125엔을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 보고서는 그래서 125엔을 구로다 마지노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작년에 이제 붕괴돼 버린 거죠. 작년에 그러니까 막 150엔까지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한 140엔 이제 근처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 이겁니다. 올라간 측면이니까요. 엔화 기준으로는요. 근데 달러 기준으로는 폭락을 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환율 기준이라 이거죠. 그런 점에서 일본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우리나라하고 달리 일본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GDP에서요. 우리나라는 한 40%가 정도 되고 2배 정도 되고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자민당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수출액 비중은 한 14%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2012년도만 하더라도요. 14%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계 소비가 이렇게 침체되다 보니까는 수출로 돌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베노미스라는 게 간단한 거거든요. 돈을 대규모로 찍어대자. 그러면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게 아니냐.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일본의 그러니까 수출액이 증가할 게 아니냐. 물론 엔화 기준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는 거죠. 엔화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1달러당 1,000원인데 현대자동차가 3만 달러의 자동차 한 대를 수출을 해요. 예? 그러다가 그냥 자동차 수출하는 대수는 변화가 없는데 똑같이 한 대 수출하고 있는데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이 되게 되면은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한 대 수출했을 때 3천만 원 벌어들이다가 6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그러니까는 수출액이 2배로 증가하는 거죠. 환율이 그러니까 2배로 상승하게 되면요. 근데 달러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변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액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파란색 기둥이 뭐냐면 엔화 기준으로 수출액이 변화해요. 그러니까 엔화 기준으로 수출액이 이렇게 쭉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증가해 왔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전후 2019년부터 2021년 때까지 빼놓고는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증가해 왔잖아요. 지난해까지요. 그래 달러 기준으로 봐보세요.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12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됐잖아요. 달러 기준으로는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환율 효과다 이거죠. 일본은 주로 이제 엔화 기준으로 자국 통화 기준으로 수출액을 많이 잡고 그러는데 일본 수출액이 많이 증가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엔화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엔화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는 10년 전 수준이 회복이 안 됐다. 달러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수출액을 얘기하면 달러 기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달러를 얼마나 벌어들였냐 이거잖아요. 그걸로 얘기하게 되면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지난 이 10년이 잃어버린 10년인 겁니다. 10년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 기시다노믹스를 우리가 아베하고 차이가 뭔가를 우리가 잠깐 좀 이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리마인드를요. 이 기시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가계소비 지출이 큰 역할을 하는 1등 공신이 됐던 것은 바로 뭐에 있냐면요. 임금 인상률입니다. 임금 인상률. 올해 일본은 그러니까 이제 그 노조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기업하고 임금 협상을 이제 소위 춘투라고 해가지고 봄에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올해 그러니까는 그 평균 인상률이 그러니까 한 평균 3.8%. 이게 1993년 그러니까 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거예요. 30년 만에요. 예? 지금 뭐냐면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 속에서 예? 일본은 지난 한 25년 동안에 그러니까 임금이 안 올라간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 정체했다 그랬잖아요. 임금 수준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크게 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게 아닙니까?
그래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기시다 같은 경우는 아베하고 달리 2021년 10월 달에 그러니까는 뭡니까요? 의회에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수상 진영받고 이제 수상으로 이제 총리로 그러니까는 소위 이제 총리직을 수락하고 이제 가면서 수락하는 이 연설을 하죠. 의회에 가서요. 2021년 10월 달에요. 예? 그러니까 아베는 그 전에 2020년 여름에 이제 죽었죠. 그리고 이제 스가가 이제 그러니까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했죠. 그때 어쨌든 간에 기시다가 이제 쭉 이제 의회에 나가서 총리직을 수락하면서 한 연설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게 이제 2021년 10월 8일 날에 일본 국회에서 연설했을 때 그 당시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분배를 외쳤습니다. 분배. 그래서 국내 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시다노믹스가 소위 말해서 일본판 소득주도 성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게 되면 소득주도 성장인데 소득주도 성장하면 일반 사람들한테는 대개가 소위 말해서 임금 인상을 이제니까 떠오르듯이 최저임금 인상을 갖다 연상을 시키듯이요. 사실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 아닌데 그걸 떠올리고 있듯이 기시다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 의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연설하면서 총리가 돼서 처음 연설을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분배 없이는 성장도 없다. 완전히 문재인표 저거잖아요. 소득주도 성장론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분배를 개선해야지만 성장도 될 수 있고 성장이 되면은 또 이제 분배도 개선되고 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를 만들겠다는 이러한 구호를 내세워요. 기시다가요. 그래서 이제 아베하고 차별화를 시도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대개 이제 그러니까는 예측을 했던 게 뭐냐면은 임금 인상이요. 분배를 개선해야 되니까. 임금이 지난 거의 한 25년 동안 안 올랐어. 그러니까 임금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가계의 소비가 살아나고, 예? 지금 뭐냐, 수출도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죽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일본은 기본적으로 내수가 한 80% 차지하는 이런 경제인데, 그리고 소비가 그러니까 한 53%에서 55%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계 소비를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계 소비를 살리려면 임금을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리고 거기다가 뭐냐면 또 이제 일본은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초고령화 사회다 보니까는 이 복지를 그러니까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이 이 고령층들이 좀 소비를 늘릴 수 있게 않느냐. 저소득층 같은 경우도 그래야 좀 소비를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 지출도 증가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가뜩이나 정부 채무가 많은 나라에서 복지를 확대하게 되면은 그럼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증세를 하겠다. 저는 이거는 있잖아요. 기본적인 추진 목표는 제대로 잡았다고 봐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만은 제대로 잡았다고 봐요. 예?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요. 한국이나 주요 선진국가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부자들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쓸 돈은 계속해서 일회성으로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충격들이 발생을 하면서요. 새로운 초험형 충격이 발생을 하면서요. 재정 지출 쓸 항목은 많아지고 더군다나 고령화가 되어지면서 쓸 항목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이걸 전부 다 빚을 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빚을 내가지고. 진짜 재정 건전성을 걱정한다면은 고소득층과 부유층들이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사회 공동체가 지속 가능해지려면은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정부가 돈을 안 쓰게 되면 양극한 가수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뭐냐면 소득을 통해서 과거에는 소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경제가 이렇게 돌아갔다면은 지금은 자산 증식이잖아요. 예? 자산 증식. 이런 상황 속에서 자산이라는 것은 세습성이 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면서 양극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는 결국 정부가 역할을 하고 부유층들의 자기의 그러니까는 이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70년대까지는 그런 것이 작동이 됐었어요. 근데 80년대 이후부터 그러니까는 부자들이 자기 책임을 다 외면해 버리죠. 그 사회가 그러니까는 천박해지고 야만스럽게 되는 거죠. 예? 각자 도생 뭐 이런 게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올해 3.8%를 임금 인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 기시다에 이제 그러니까 기시다가 내건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 분배 없이는 성장도 없다.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동을 시킨 거예요. 3.8%를. 여기에 기업들은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거 힘들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라도 좀 올려라 해가지고 예? 처음에는 경단련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전경련 같은 데죠. 경단련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설득을 받은 건지 아니면 압력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경단련에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임금 인상을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을 이렇게 되게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 되니까는 임금 인상이 되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게 물가 상승도 한 3%대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가게가 소비를 이제 그러니까 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예? 어차피 기본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는 예? 그 화폐 단위로 볼 때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소비하더라도 소비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적어도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은 인상을 시켜줄 게 아닙니까? 예? 그걸 한 거예요. 최소한의 것을. 우리나라만이, 미국도 사실은 임금 인상률이 6%대까지 이렇게 쫙 올라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을 자제하라.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그러니까 오히려 감소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야만적인 사회인 거예요. 야만적인 사회인 거예요. 미국, 일본 얘기하면서도 미국, 일본과는 다른, 미국, 일본과는 같은 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기시다가 자기의 그러니까 색깔을 드러냈는데 문제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본의 물가는 근원 물가가 지금 일본도 물가가 올해 1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일본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근원 물가가 전체 물가보다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 했잖아요. 낮게요.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다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 파란색이 전체 물가고 주황색이 근원 물가입니다. 근데 근원 물가가 우리보다도 1%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더 낮잖아요. 네? 낮잖아요.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더 바람직한 물가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한국 인플레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근원 물가가 오히려 더 한 1%포인트 더 높은 4.3이니까 일본보다도 1%포인트 더 높잖아요. 네? 전체 물가는 비슷한 수준까지 돌아왔는데 전체 물가는 일본이 3.5 이게 4월달 기준이니까는 4월달에 우리는 3.7%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데 전체 물가는 근원 물가가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러니까는 한 1%포인트 낮잖아요. 오히려요. 네? 그런 점에서 일본 물가가 더 그러니까 안정적인 모습이라 이겁니다.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근데 지난 1년간 성장률 추이에서도 일본이 우리를 앞섰다는 얘기, 앞에서 했던 얘기죠. 일본은 G7 평균으로 복귀가 된 겁니다. 이 복귀를 하는데 1등 공신한 게 바로 뭐냐? 가계 소비 지출이다 이겁니다. 가계 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었던 거 요인은 바로 뭐냐? 인플레율만큼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임금 인상이 허용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출발점이라 이거예요. 출발점 정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계속하기는 힘들거든요. 임금 인상을. 여러분 임금 인상을 계속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플레 요인을 작용합니다. 그럼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그 기사 중에서 보게 되면요. 잠깐 앞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에다가 지금 올해 4월 달부터 새로 일본 은행 총재로 취임한 우에다가 뭐라 했습니까? 기시다가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지속성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계속 인상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막기가 힘들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물가 안정을. 예? 일본은행 총재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예? 물가가 여전히 일본은 2%다 목표치가. 근데 지금 뭐냐면 2%를 벗어나서 3%대에 있는데 이걸 2% 이내로 그러니까 그 안정시켜야 되는 것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추가적인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그러니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내세운 거예요. 예? 우에다는요. 그런데 즉 추가로 그러니까는 이 임금 인상을 할 수 없는 하나의 장애 요인이 바로 이 인플레의 이제 압력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인플레가 지속되게 되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나라였잖아요. 일본은요. 왜? 정부 채무가 너무 높은 나라. GDP 대비 230%가 넘는 나라다 보니까는 그 이자 부담이 급증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2016년도부터 사실상 그러니까는 10년물 국채를 0%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사실상 이자 부담을 정부의 그러니까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 발행에 대한 이자 부담을 거의 없애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과거보다 GDP 대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예? 줄어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정부의 그 높은 채무가 견딜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 정부의 재정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그런 점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임금을 인상을 하려면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정부 재정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데 이거를 막으려면 결국 뭐겠어요? 증세죠, 뭐. 증세. 기시다가 내건 증세를 그러니까는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느냐. 예? 부유층들에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신들 좀 세금을 더 내줘야 되겠다. 예? 지금 정부 채무가 이렇게 높아서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키지 못하지 않느냐.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이 임금 인상과 좀 분배와 성장이 그러니까 선순환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증세를 하지 못하면은 임금 인상을 계속해서 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힘들다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 사회에 소위 부유층들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증세에 대한 그러니까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 관건은 뭐냐면은 일본 경제의 문제는요. 산업체계, 과거에 제가 일본 경제를 얘기했었죠. 일본은 뭐냐면 제조업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간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간 겁니다. 지금도 일본의 기업 가치 순서를 보게 되면 1등이 누굽니까? 도요타잖아요. 도요타가 뭐냐면은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기업 가치가 시총이 3천억 달러가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보다 더 적잖아요. 그리고 2등이 그러니까 NTT 통신회사잖아요. 3등이 소니잖아요. 소니는 뭐냐면은 예?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진화한 저거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의 산업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문제는 뭐냐면요. 도요타하고 테슬라 한번 대비시켜 보세요. 어떤 게 떠오르시는가. 그다음에 소니가 모빌리티 사업으로 진출한다 그러잖아요. 미래차와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와 관련해서요. 소니 모빌리티와 애플카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 보세요. 어떤 게 차이가 보이는지. 저는 여전히 뭐냐면 도요타나 소니 모빌리티는 여전히 뭐냐면은 제조업 사고에 젖어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때 소니를 그러니까 제조업체로 본다고. 제가 소니를 언제 제조업체로 본다 했어요. 소니가 제조업적인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예? 못 벗어나. 소니는 사실 90년대에 미국의 할리우드에 많은 그러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인수를 하면서 그쪽으로 진출했잖아요. 근데 소니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소니가 모빌리티에 진출한다고 하면서 전기차에 진출한다고 하면서 어떤 걸 내세웠습니까요? 어떤 걸 내세웠냐면은 자동차 안에 그러니까 움직이는 리빙룸을 만들겠다. 이동하는 그러니까 리빙룸. 즉 뭐냐면 자동차를 그러니까 리빙룸 거실처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거실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모니터를 보면서 영화도 감상하고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를 우리가 즐기잖아요.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자동차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되고 그러면은 전기차가 돼서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은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모바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를 앱을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를 우리가 사용을 하듯이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마트폰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 그러니까는 뭐냐면 자동차 안에는 더 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 화면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그러니까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뭐 저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앱도 쓸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한다는 점에서 거실을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 옮겨오겠다 이거죠. 이동하는 그러니까 리빙룸을 만들겠다는 게 모토입니다. 소니 모빌리티에. 그런데 애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니는 뭐냐면은 그러고 나서 뭐냐면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소위 콘텐츠들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걸 제작을 하고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니는 뭐냐면 소니 모빌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뭐냐? 자동차 안에서 그러니까는 영화를 즐기고
게임을 하고 하려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요? 자동차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예? 거실처럼 안락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영어로 하면 코지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흔들거릴 때 흔들거려가지고 생기는 그러니까 이 저기 멀미 같은 거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기술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조업적인 사고에서 머물러 있다. 그런 기술을 그러니까 하는 것도 좋아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21세기 이후에 경험하고 있는 건 뭡니까요?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바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선두주자가 애플이었을 때 애플이 추구하는 건 뭐겠어요? 애플은 뭐냐면 그 속에서 소프트웨어든 콘텐츠든 간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거의 그러니까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을 했잖아요. 자체적으로 제작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소니는 그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제작 공급하겠다는 사고에서 여전히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동차의 기술적인 그러니까 측면에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플은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면서 애플 생태계를 구축한 것처럼 예? 그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거죠. 예? 도요타하고 테슬라 봤을 때 테슬라는 굉장히 우리가 서비스 측면 이 테슬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도 뭐냐면 플랫폼 기업을 단순한 자동차 사업이 아니라 예?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생태계를요. 자동차를 매개로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일본의 산업체계의 문제가 제가 과거에 일본 경제 얘기하면서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90년대 초에 그러니까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된 걸로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시작됐었다. 일본 경제의 문제는. 70년대부터 일본은 그러니까는 성장률이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이제 그러니까 10%를 성장하다가 평균 두 자릿수 성장하다가 70년대 들어가지고 5% 미만 뚝 떨어지거든요. 갑자기 절반 정도로요. 그게 80년대까지 지속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금융시장 개방 압력, 그 다음에 플라자 합의 이런 충격에 대해서 독일이나 이런 나라와 달리 일본은 그러니까 금융 완화로 통화 완화로 대응을 하죠. 돈 풀어가지고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산시장에 거품을 만들게 되고 그 거품을 이제 그러니까는 관리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 붕괴되면서 생긴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자산시장 거품이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일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내부에 있는 일본이 이렇게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체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타이밍을 놓쳤다. 예? 80년대 놓쳤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일본 시스템하고는 상이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영미형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 예? 이게 이제 일본의 네트워크형 시스템하고 이질적인 것인데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그러니까는 그 충격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저도 그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본의 문제는 사실 산업체계 문제가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죠. 예?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이 그러니까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차이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기시다가 만약에 진짜 아베노믹스하고 차이를 만들려면요. 증세를 도출해내야 됩니다. 증세하고 복지 강화를 그러니까는 도출해내기 위한 정치력을 그러니까는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의 첫 번째 그러니까는 관문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산업체계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 산업체계 혁신을 만들어내려면요.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교육혁명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문화가 그러니까는 바뀌어야 됩니다. 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일본은 제2의 메이지 유신이 필요하다. 첫 번째 메이지 유신을 가지고 일본이 산업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백인 국가에서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근간을 만들었다면은 이제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산업 생태계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제2의 메이지 유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한 15년 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15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요. 저는요. 예? 학생들 강의하면서 듣고 외부 강연하면서도요. 예?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기시다노믹스는 아베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제 첫 단추를 좀 이제 깬 것뿐이다. 첫 단추를 깬 것뿐이고 그게 효과가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근데 2018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기시다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임금 인상을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증세를 도출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산업체계에 그러니까는 혁신을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이 출발점으로 이 일본 경제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냐 없냐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